네, 삼성 이재용 부회장이 오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됐습니다. 굳은 표정으로 특검 포토라인에 선 이재용 부회장. 좋은 일을 못 보여드린 점 죄송하다 이렇게 짧게 말하고 조사실로 직행했는데요. 조사 과정에서 과연 어떤 이야기들을 내놓을까요? 자, 백성문 변호사 그리고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함께 오늘 이 얘기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자, 특검 수사 한 3주 만에 네. 소환이 된 것 같은데 일단 오늘 주목할 것이 참고인 신분이 아니라 피의자 신분이라는 신분입니다. 거죠. 예. 사실 좀 놀랐습니다. 저는 굉장히 빠른 그 기간 안에 예. 어찌 보면은 제일 정점에 있는 그 부회장을 이재용 부회장을 소환했다라는 거, 피의자로 소환했다는 건 큰 의미가 있는 거고요. 이 최지성 부회장하고 장충기 사장도 네, 참고인 참고인이었잖아요. 아니었습니까? 예.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런 겁니다. 특검에서 최종 결정의 주체는 이재용 부회장이라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재용 부회장을 이제 피의자로 소환을 하게 된 건데 지금까지 사실 국민연금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 관여했다는 부분 관련해서 문용표 보건복지부 장관, 전 보건복지부 장관도 구속이 됐죠. 그렇죠. 이제 그 부분 어떤 대가가 있었냐 부분도 어느 정도 해결이 됐고 그리고 돈이 지원이 된 부분도 어느 정도 정리가 됐습니다. 그러면 최종적인 결정을 했던 이재용 부회장이 이 모든 일에 이제 중심에 서 있는 거기 때문에 특검에서 나머지 기초적인 조사가 다 끝났다는 판단이 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뒤에 언급이 되겠지만 또 하나의 태블릿 PC가 굉장히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런 부분을 종합을 해서 오늘 피의자로 소환하는데 이제 피의자로 소환해서 저녁에 그냥 나갈지 아니면 구속영장이 청구될지가 오늘 또 하나의 관심입니다. 그렇죠. 지금 9년 전에도 피의자 신분으로 한번 특검에 소환된 적이 있습니다. 이제 네.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이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불기소 처분이 됐었던 걸로 네, 기억이 되는데요. 이번에는 어떻게 될까요? 그거는 예. 당시에는요 기업 내 문제였죠. 물론 이제 재벌 기업의 승계, 특히 예. 이제 불법적인 상속이나 승계 문제가 이제 종종 문제에 오르는데요. 예. 이건 뭐 정말 한 세대가 변화될 때 일어나는 일이고 대체로 여기에 대해서는 솜방망이 처벌이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예. 하지만 이번 건이 완전히 다른 것은요. 지금 이 특검의 목적은 비선 실세에 의한 국정농단입니다. 여기에 정경유착이 어느 정도 개입돼 있었느냐인데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은 지금 혐의를 피해가긴 전 어려워 보여요. 오히려 네. 남아있는 게 뭐냐면 대통령과 최순실이 공동재산을 형성했느냐 문제에 따라서 직접 뇌물이냐 제3자 뇌물이냐 요 정도의 정리가 남아있지 뇌물 공여 쪽에 대해서는 오히려 특검은 거의 명확하게 지금 밝혔기 때문에 아마 이재용 부회장을 피의자로 소환한 게 아니냐. 근데 우리가 보면 포토라인에서 지금 한 이야기가 청문회에 나와서 외운 듯이 한 이야기와 똑같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청문회는 모릅니다로 일관했지만 예. 이번에는 위증을 포함해서 위증죄도 사실은 1년, 10년 사이이기 때문에 큽니다. 네. 그것을 포함해서 이번에 정말 특검의 날카로운 질문들을 그럼 모른다라고 어디까지 피해갈 수 있겠는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들어갈 때는 일단 좋은 모습을 못 보여드린 점 송구하다 요 얘기만 하고 지금 들어갔는데요. 자, 뭐 어쨌든 계속 뭐 지원도 없었고 대가성은 더더욱이 없었다. 나는 몰랐다. 계속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지난 청문회에서도 사실 이런 주장을 계속 했었는데요. 12월 7일이었었나요? 1차 그 네. 청문회 때 계속된 의원들의 질의에 끝까지 이제 눈동자를 움직여 가면서도 모른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계속 얘기를 했었거든요. 이 청문회 장면을 한번 보고 다시 오겠습니다. 승마 관련 지원된 사실을 그러면 본인은 전혀 몰랐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지원을 결정하기 이전에 어느 누구도 이재용 부회장에게 승마 관련 지원 사실을 알리지 않았습니까? 알고서 하신 일입니까? 모른 상태에서 진행된 일입니까? 똑바로 말씀하세요. 그때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까? 일일이 그런 문화 지원이라든지 스포츠 지원을 저한테 다 일일이 보고를 하지 않습니다. 네, 세세한 걸 일일이 나한테 보고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만약에 이게 위증이라면요. 이 위증죄를 가지고도 특검이 혹시 영장을 칠 수 있습니까? 특검에서 지금 위증으로 고발을 해달라고 또 이것도 요청을 예. 한 사안이고요. 그렇죠. 국회 요청을 예, 했죠. 제일 중요한 게 조금 전에 세세히 챙기지 않았다는 부분도 하나 있지만 좀 주목할 만한 발언이 저 당시에 뭐가 있었냐면 최순실 씨 언제 처음 알았습니까? 얘기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때도 이재용 부회장이 계속 머리를 약간 굴리는 것처럼 예, 이렇게 예. 생각하는 것처럼 하다가 2016년 2월 정도 이렇게 대답을 하거든요. 네. 근데 2015년 7월 달에 박근혜 대통령하고 독대를 하고 바로 박상진 사장을 부릅니다. 그래서 회의를 하고 다 아시는 것처럼 박상진 사장이 독일로 날아가죠. 그렇죠. 그럼 이재용 부회장이 그 얘기를 하지 않았는데 박상진 사장이 그냥 날아가서 거기서 돈을 지원하고 돌아와서 보고도 안 했다. 이거는 상식이 아예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특검은 이 부분은 확실하게 위증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때 최순실의 존재를 몰랐는데 그런 게 진행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그 부분까지 포함을 한다면 오늘 이제 구속영장 그 청구 여부 관련해서는 제일 중요한 게 오늘 진술 태도입니다. 이재용 진술 부회장의 태도요. 진술 태도. 예. 그러니까 지금까지 계속 해왔던 것, 이제 삼성그룹 측 차원에서는 지금 현재 삼성은 피해자다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강요와 협박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돈이 나갔다라는 쪽으로 네. 지금 진행을 해나가고 싶은데 네, 지금 삼성 출입하는 기자 얘기로도 굉장히 억울하다 이런 네. 입장이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삼성이. 특검 네.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라 확실한 대가와 혜택을 받았다라는 관점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피해자로 보는 그 관점이 먹힌다면 이재용 부회장 그냥 걸어 나올 수 있을 거고요. 네. 계속 아마도 그 주장을 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근데 특검이 그와 반대되는 증거를 많이 가지고 있어서 계속 이재용 부회장이 답변하는 태도가 진실을 좀 회피하려는 취지로 계속 답변을 한다면 오늘 구속영장 청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 청문회에서 보던 모습을 계속 네. 특검에서도 보여준다면 구속영장 청구할 가능성이 있다. 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어떻게 네. 보세요? 저도 지금 이재용 부회장이 청문회 당시에 최대한 말을 자제하고 모른다로 일관했지만 네. 그 당시 상황을 보면 대통령 독대 장면을 이야기하는 대목이 있어요. 예. 대통령과 독대하고 이야기를 들을 때는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몰랐다. 그런데 이제 독대가 끝나고 나와서 이 회사에 와서 임원들과 회의를 하다 보니까 아 이런 얘기였구나 하고 이제 거기에 대한 뭐 지원이라든가 절차를 잡아나갔다는 거거든요. 그 알아듣지 못했는데 강요를 받았다고 느낄 수 있나요? 저도 그 자체가 너무 이상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장시호 씨가 지원 계획, 삼성이 지원 계획을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안을 독대 전에 만들어서 대통령이 독대하는 자리에 줬다는 들이밀었다라는 거죠. 예. 지금 이야기가 최근에 보도가 됐고 그게 사실이라면 10억이 실제로 지원이 됐거든요. 그 내용대로 못 알아들었었던 일이 이렇게 자체적으로 지원될 수는 없는 일이다. 그렇다면 충분히 이재용 회장이 알아들을 상황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도된 게 뭐냐면 40분 독대했는데 20여 분 동안을 대통령이 역정을 냈다. 불같이 화를 냈다. 예. 왜냐하면 그 전해에 이미 만나서 승마협회 회장사를 맡아주시오. 지원해 주시오 했는데 10개월간 별로 액션한 게 없다 보니까 그날 다시 야단을 쳤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처음 만난 듯 처음 듣는 듯 알아듣지 못했다라는 말은 이미 기각된 그런 진술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자, 그런데 삼성 수사의 최종 단계 사실 이재용 부회장이 정점일 수도 있지만 그 너머에 또 대통령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박근혜 대통령이 정점이죠. 예. 그러니까 뇌물을 이게 만약에 뇌물죄가 인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뇌물 공여 혐의는 특가법이 적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중하게 처벌을 받지 않아요. 네. 쉽게 말해서 돈을 받은 사람이 더 나쁘다라고 이제 보는 거죠, 법에서는. 예. 그리고 지금 현재 뭐 탄핵 심판 과정도 있고 지금 최순실에 관련된 공판 과정도 있지만 특검의 최종 목표는 이 직권남용이라는 범죄를 공소장 변경을 해서 뇌물죄 혹은 제3자 뇌물죄로 바꾸려고 하고 있는 작업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 부분이 명확하게 인정이 돼야 최순실에게도 사실 국민들이 생각하기에는 정말 엄청난 국정농단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낮은 형이 선고된다면 국민들의 법감정하고 너무 괴리가 되기 때문에 이 뇌물죄가 적용되는지 여부는 최순실에 대한 처벌도 그렇고 또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에도 그렇고 결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재용 부회장이 오늘 뭐 진술을 통해서 이 뇌물 관련해서 어느 정도 혐의를 인정한다거나 시인하는 태도로 간다면 박근혜 대통령에게는 정말 치명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뭐 특검이 여러 가지 지금 정황 증거들을 확보하고 있는데 어제 이제 얘기가 나왔었던 그 두 번째 태블릿 피스 있잖아요. 네. 여기도 지금 삼성이 그 최순실 본연을 지원했다는 정황 증거들이 가득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최순실 씨는 이거 또 내 거 아니다. 나 그렇습니다. 모른다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특검이 이제 이게 왜 최순실 씨 것일 수밖에 없느냐 이거를 조목조목 지금 팩트로 그렇습니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저희 차현주 앵커가 음. 정리를 해봤습니다. 조카 장시호 씨가 제출한 최순실 씨의 제2의 태블릿 PC. 삼성의 뇌물 수사와 직결된 흔적들과 최 씨의 국정농단 정황이 추가로 담긴 핵심 물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최순실 씨는 또다시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딱 잡아댔습니다. 앞서 JTBC에서 보도한 태블릿 PC와 마찬가지로 장 씨가 제출한 태블릿 PC 역시 전문기관의 감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사용한 적도 없고 본 적도 없다. 느닷없이 왜 그게 나타났는지 모르겠다. 그동안에 수많은 압수수색을 하고 있는데 왜 나온지 알 수가 없고. 그러자 박영수 특검팀은 작심한 듯이 이 태블릿 PC가 최순실 씨의 것이 맞다는 것을 입증할 팩트 폭격을 시작했습니다.
면밀한 디지털 분석 작업을 거쳤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사용자 이름과 연락처 그리고 이메일 계정까지 모두 최 씨의 것과 일치했다고 공개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박원호 전 승마협회 전무나 노승일 전 K스포츠재단 부장 등 측근들과 주고받은 이메일도 100통이 넘게 쏟아졌고 최 씨가 휴대전화 등에서도 사용하던 알파벳 L자 형태의 잠금 패턴까지도 같았습니다. 이미 특검에서 정상적인 디지털 포렌식 절차를 거친 것으로 특검은 재감정이 필요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검의 이런 팩트 폭격에도 최 씨는 태블릿 PC 재감정을 고집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 PC 안에 최 씨가 자신의 이메일 계정을 통해 삼성 관계자들과 연락을 주고받은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만큼 삼성그룹이 최 씨 일가를 지원한 게 뇌물인지 아닌지를 밝히는데 중요한 단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뭐 특검은 재감정 필요 없다. 지금 뭐 최순실 것이 맞다는 걸 가리킨 건 너무 많다 이런 입장인데요. 이게 공교롭게도 이 또 태블릿 PC가 삼성 겁니다. 네, 그렇죠. 예. 삼성 갤럭시 탭이죠. 예. 그리고 이 태블릿 PC 출처는 장시호 씨가 독일에 있던 최순실 씨가 전화를 해서 이거 좀 집에 있는 것 좀 챙겨놔라라고 해서 예. 태블릿 PC, 청와대 쌀 그리고 그 존 제이콥스의 화장품 이 세 가지를 갖고 나왔는데 다 이 사건하고 관련이 돼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게 CCTV에 확인이 된 걸 이제 검찰에서 이제 종용을 했었고요. 특검에서도 마찬가지로 네. 그 당시에 가지고 나온 게 뭐냐라고 했었는데 사실 태블릿 PC는 안 갖고 나왔다고 얘기도 됐음에도 불구하고 장시호 씨가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취지로 가지고 온 태블릿 PC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뭐 최순실 씨가 맞다는 건 지금 조금 전에 특검에서 소위 뭐 팩트 폭격이라는 표현도 쓰는데 네. 최순실이 썼을 거라고 확인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다 내놨음에도 불구하고 최순실은 지금도 저것도 역시 본인이 쓴 게 아니라고 하잖아요. 예. 최순실은 딱 입장은 하나입니다. 뭐 하나만 인정하는 순간 뚝이 무너지니까 뭐 영상에 나와 있는 저희 윤전추행 정관도 정관도 모른다고 처음 보는 하고. 여자라 그러고 예. 첫 번째 태블릿 PC도 그것도 모르고 JTBC가 조작했다고 하고 이번 건은 저렇게 뭐 명확하게 최순실 씨가 사용했다는 걸 확인됐다고 해도 내게 아니라고 하는 건 일반인의 상식, 그건 저의 개인적인 변호사의 상식으로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 거거든요. 이건 나중에 더 중하게 처벌받을 수 있는 요소가 되는데 근데 본인이 생각할 때 뚝이 하나라도 뭐, 네. 뭐 인정을 하면 무너지는 거지 밖에서 볼 땐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 최순실의 뚝이 무너진 게 결국 박근혜 대통령의 뚝이 무너지는 게 아니냐라고 보는 겁니다. 이게 일반 형사 사건에서는 이렇게 명확하게 객관적으로 드러난 팩트들을 다 부인하면 그건 나중에 판결문에 한 줄 들어갑니다.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다. 이런 불리하게 작용하는 당연히 거죠. 불리하게 작용하죠. 근데 본인에게 불리함을 감수하면서도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건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박근혜 대통령이 탈면 우리도 산다라는 생각이 아닐까. 탄핵만 기각되면 우리도 살 수 있다. 그래서 계속 그래서 지연하고 시간을 계속 부인하고 끄는. 예. 그리고 어찌 보면 정치적으로 활용하듯이 태블릿 PC가 뭐 조작됐다 뭐 이런 어찌 보면 좀 터무니없는 주장들을 계속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아까 앵커께서 말씀하신 이게 삼성 제품이라고 하는 게 아주 중요해요. 예. 그 내용 어떤 이메일이 담겨 있었고 쓰여진 기간 등등도 중요하고 그게 오늘 이재용 부회장의 신문에서도 중요하게 나오겠지만 이 기기 자체가 1차 기기는요. 제1 태블릿 PC는 이게 김한수 행정관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그 선거 전에 최순실 씨의 생일 즈음에 본인이 운영하던 회사 머레이 컴퍼니라고 하는 회사의 법인명으로 개통을 해서 예. 최순실 씨에게 전해진 것으로 알려졌어요. 그렇죠. 근데 이번 것은 최서원이라는 이름으로 개통이 되어 있는 겁니다. 사용자가 최소원이고 최소원의 이메일 계정이 다 나와 있는데 네. 문제는 이 누리꾼 수사대가 밝혀낸 게 놀라운데요. 이 삼성 갤럭시 S2라고 하는 태블릿 PC가 8월에 출시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7월 25일에 개통됐다는 거예요. 7월 25일은 우리가 알다시피 바로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이 독대하던 독대, 예. 그날입니다. 그날이 개통일이에요. 8월에 출시인데요. 네. 그러면 이게 네. 8월 출시 일주일 전이면 이 신제품은 얼마나 보안이 철저합니까? 이재용 부회장과 최고위층 몇 명이 만져볼까 말까 하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최순실 씨가 쓰고 사용을 있었다는 했다는 거죠. 거잖아요? 개통을 해서. 그렇다면은 이게 삼성 내부의 어떤 최고위층을 통해서 불출 기록이 다 있을 겁니다. 그냥 이게 판매용으로 보급하지 않기 때문에 이때 나간 이 PC의 출처는 태블릿의 출처는 삼성전자 내부에서도 저는 확인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예. 그리고 만에 하나 이게 만약에 이재용 부회장이 대통령께 자 이게 다음 주에 출시되는 신제품입니다. 선물을 했다면 대통령 선물이 되지 않습니까? 네. 최순실에게 줬다면 이거 굉장히 이제 중요한 선물이 되는데
이것도 뇌물 아니냐? 이게 지금 누리꾼들의 주장입니다. 그건 차치하고라도 이런 또 이제 좀 이게 전 제가 보기에는 좀 상상의 추측일 수 있으나 그렇다면 대통령과 이 이재용 부회장이 독대하는 자리나 그 근처에 최순실 씨가 함께했던 것은 아닌가 하는 추정까지도 낮게 하는 대목이에요. 아, 그건 이제 추정입니다. 네, 추정입니다. 추정입니다. 예. 누리꾼들의 추정임을 네. 전제로 해서 어쨌든 이게 담겨 있는 내용의 증거 가치뿐만 아니라 이 기기가 개통된 시점도 매우 중요하다. 특검이 아마 이것도 오늘 이재용 부회장에게 물을 대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네요. 저는 단지 이제 삼성의 제품이 삼성의 발목을 잡았구나 이렇게만 생각했는데 네. 시점을 따져보니 또 그런 뭐 논리도 가능하겠다라는 네.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패턴은 굉장히 단순하게 또 네. L 하나로 다 네.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원래 최순실 걸 밝히는 것 중에 저게 좀 결정적인 예. 그 증거 중에 하나가 될 텐데요. 그러니까요. 원래 지금 JTBC에서 공개했던 태블릿 PC, 본인의 핸드폰, 그리고 이번 태블릿 PC 전부 다 일자입니다. 네. 보통은 다 그럴 거예요. 아마 저도 그런데 예. 제가 쓰는 핸드폰하고 태블릿하고는 항상 패턴을 똑같이 만들어 놓거든요. 그게 본인의 습관이기도 하고 그럼에도 굉장히 불구하고 참 간단하게 네, 부인한다는 게 참 저도 납득이 가기 힘든데 이제 예. 제일 주목해야 되는 건 저게 2015년 7월에서 11월까지 사용했던 태블릿이잖아요. 그때가 딱 승마 관련해서 삼성이 지원을 가장 많이 했던 접촉을 했던 그 시점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사실 이재용 부회장을 피의자로 소환한 건 이 태블릿 PC 역할이 컸다라고 제가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이게 태블릿 PC는 어제 나왔지만 실질적으로 특검이 확보한 건 한참 전입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알게 최순실 된 씨가 또 거는 본인 거 아니라고 어제지만, 우길까봐 예. 네. 하나하나 다 최순실 씨 거를 확인하는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다 거치고 내놓은 거기 때문에 그 안에 내용 관련해서는 이미 조사가 충분히 이루어졌다. 뭐 그럴 기초로 해서 결국 특검이 자신감을 보이고 사실 이재용 부회장 같은 사람을 참고인이 아니라 피의자로 딱 단정해서 부른다는 건 그것도 뇌물죄라고 뇌물공여죄라고 딱 단정해서 부른다는 건 예. 아무것도 없이는 못합니다. 그렇기 뭐 때문에 오늘 그 안에 이- 많은 게 들어있을 가능성이 높죠. 그렇죠. 이재용 부회장이 소환이 됐습니다만은 뭐 지금 삼성뿐만이 아니고요. 다음은 이제 롯데 또 SK로 특검이 수사를 확대할 예정인데요. 지금 SK 최태원 회장 사면 결정 사흘 전에 네. 지금 구치소에서 SK 임원과 나눈 대화 녹취록이 또 파장이 일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좀 네. 해석이 필요한데요. 왕 회장이 귀국을 결정했다. 분명하게 숙제를 줬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네네. 그게 예. 녹취가 된 겁니다. 이게 어떻게 녹취됐는지 이제 이따가 백 변호사가 네. 자세히 법적 설명을 해주실 네. 텐데 이 내용만 보면 여쭤보겠습니다. 암호 같은 거죠. SK에는 왕 회장이 존재하지 않아요. 예. 회장이 바로 최태원 회장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최태원 회장이 왕 회장이라면 지금 맞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왕 회장이 귀국했습니다. 이거 맥락이 안 맞는 얘기잖아요. 예. 그러니까 아무리 봐도 이것은 암호화된 뭔가 둘만의 사인일 것이다. 네. 왕 회장은 무엇일 것이냐. 특검의 추정이 이제 보도된 건데 네. 특검이 보는 바 왕 회장은 대통령일 것이다. 지금 네. 저희가 지금 물음표를 표시해 놓은 것이 지금 특검의 추정이라는 그렇습니다. 거죠. 예. 그리고 귀국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 특사, 사면을 이제 지칭하는 의미일 것이다. 예. 그리고 우리의 짐이 많아졌다. 분명히 우리도 숙제를 해야 한다. 이 숙제가 네. 결국은 재단 지원이라든가 네. 이 정유라나 최순실에 대한 지원을 지칭하는 게 아니겠느냐. 근데 여기에 대해서 SK 측이 반론이 있어요. 네. 사실은 이 경제 살리기에 매진하라고 특사를 해준 거는 우리가 다 알고 네. 대통령 측도 이 최태원 회장 측도 다 인정한 사실입니다. 이건 법적 문제가 없죠. 그런데 문제는 자 이제 그러면 이제 사면이 되는 대신에 우리가 경제 살리기에 매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그건 은어로 얘기할 필요가 없는 이 대목이에요. 네. 그냥 우리가 사회에 많이 기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일자리를 늘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얘기하면 되거든요. 근데 저런 모호한 표현으로 제3자는 모르는 표현으로 말하면서 짐, 숙제 이런 표현을 하는 것은 뭔가 좀 불법적인 정황으로 이 재단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뭐 이 최순실 측에 대한 이 대대적인 지원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80억을 지원하기로 이야기가 되다가 30억엔 안 되겠습니까? 했다가 나중에 결국 지원을 안 했기 때문에 돈은 건너가지 않았는데 재단에 출연한 거 외에는요.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저게 바로 8.15 특사니까 8월 14일 새벽 0시에 추록하기 사흘 전에 이루어진 대화라는 예. 점에서는 수상적인 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까 여러 가지 해석 부분 중에서 마지막에 숙제 이 부분은 특히 이제 해석의 여지가 있는 부분이고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렇게 구치소에서 대화를 할 때는 네. 왜 이렇게 은어나 이런 대화를 쓰는 겁니까? 이거는 제가 조금 설명을 드려야 되는 예. 게요. 그 약간의 오보가 있습니다. 이 내용이. 아, 제가 그래서 그렇군요. 어제 법무부 예. 통해서 확인을 해봤는데 이 당시에는 최태원 회장이 기결수였죠. 쉽게 말해서 예. 2014년 2월에 징역 4년을 선고받고 의정부 교도소에서 네. 수감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 무언가 다른 혐의가 하나 또 조사가 돼야 되는 상황이어서
잠정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그 미결수 신분이 잠시된 겁니다. 네. 근데 기결수는 특정해서 누군가를 이렇게 지정하지 않으면 대화 내용을 녹음하지 않아요. 아. 근데 미결수의 경우에는 구치소에서 일반 면회 오는 걸 다 녹음을 합니다. 다 녹음을 하게 돼 있고. 지금 녹음을 할 상황이라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녹음할 상황을 몰랐으면 예. 이런 은어를 쓸 이유가 그렇죠. 없잖아요. 그렇죠. 아, 지금 우리 대화는 녹음이 된다는 걸 안다는 걸 전제하에 왕 회장이 귀국을 결정했다. 뭐 이렇게 약간 은어나 암호로 네. 얘기를 하게 된 거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당시 이제 구치소가 아니라 교도소였고 기결수였으나 임시 미결수 교도소였고. 신분이었다. 아. 뭐 그래서 녹음이 된다는 거를 알 수 있었다. 그리고 그래서 녹음이 됐기 때문에 이런 은어를 사용했다. 네, 그리고 이 예. 녹음 파일은 지금 특검이 확보한 게 아니라 검찰에 이미 제출이 돼 있었던 거고 지금 이제 언론을 통해서 흘러나온 겁니다. 아, 이미 검찰에 제출돼 있었던 거군요. 자, 그런데 사실 대기업 총수 사면이 없다. 이게 대통령 맞습니다. 공약 아니었겠습니까? 이게 굉장히 그래서 당시에도 이례적이었었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은 사면권을 행사하지 않겠다. 이걸 공약으로 걸었죠. 예. 그리고 실제로 굉장히 이 작은 사면을 했기 때문에 또 특정인에 대한 사면보다는 뭐 이제 좀 생계형 사면을 이제 제한적으로 했기 네. 때문에 공약을 잘 이행하고 있었는데 이때 와서 아 이제 재벌 총수를 포함한 기업인 사면을 하는 것 아니냐 하는 반론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도 큰 문제가 되지 않고 넘어갔던 건 뭐냐면 경기 불황이 워낙 지속되다 보니까 자 이게 오너 리스크가 큰 거냐 리더십의 리스크가 큰 거냐 결국은 좀 기업을 살리기 위해서 CJ 이재원 회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면 요구를 이제 재계 쪽에서 많이 했고요. 그것을 대통령이 마치 받아들이는 듯한 모습으로 그리고 이제 총수 사면 대상은 여러 명이 있었는데 저 때도 최태원 회장 한 분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큰 문제는 없는 걸로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와서 돌이켜 보면 최순실이라는 존재가 등장한 이후에는 아 사면을 그냥 해준 게 아니라 대가성으로 딜을 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그게 짙어지는 상황이 돼버린 그렇죠. 거죠. 지금 이제 사면과 재단 지원 간의 대가성 의혹이 나오고 있는데 최태원 SK 회장도 이재용 부회장과 마찬가지로 지난 12월 7일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때도 역시 부인했습니다. 대가성은 없었다. 내가 돈을 낸 건 맞지만 대가성은 없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청문회 장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최태원 회장께 묻습니다. 특히 이번 출연과 관련해서 사면 등 대가성이 가지고 출연을 했습니까? 자발적으로 우리 문화예술 체육인들의 우리 상과 복지를 위해서 자발적으로 출연을 했습니다. 대가성이라는 생각을 갖고 출연한 바는 전혀 없고 그건 제 결정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면은 출연할 때는 자발적으로 제의를 받고 자발적으로 하셨다. 아까 정경련 회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업별로 할당을 받아서 그 할당한 액수만큼의 저희가 낸 것으로 사후에 제가 제 질문은 네. 뭐 최태원 회장도 뭐 위증죄로 또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네요. 근데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것만 가지고는 예. 뭐 뇌물죄가 인정된 대로 단정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예. 아까 좀 은어를 썼다는 것만으로는 네네. 지금 뭔가 더 구체적인 게 나와야 돼서 아직까지 그 위증이나 뇌물죄가 어느 정도 인정됐다라고 보기에는 좀 이른 감이 있고요. 예. 추가 조사가 좀 더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예. 자, 그리고 오늘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의 네 번째 공개 변론이 열리고 있는데요.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에 대한 증인 질문이 조금 전에 끝났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자, 최순실 씨의 청와대 출입 관련 질문과 세월호 당일 박 대통령의 행적에 대한 질문이 이 행정관에게 집중이 됐는데요. 자,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한번 연결해 보고 다시 오겠습니다. 최도희 기자 나와 있습니까? 네, 헌법재판소에 나와 있습니다. 예, 오늘 그 이영선 행정관에 대한 증인 신문에서 최순실 씨에 대한 질문이 집중됐었죠. 네, 그렇습니다.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에 대한 증인 신문은 2시간 반가량 진행됐습니다. 이 행정관은 비공식적인 업무를 담당했다면서 대통령의 의상을 가져오는 업무 등을 담당했다고 예를 들었습니다. 또 휴대전화에 최순실 씨를 선생님이라고 입력한 적이 있고 청와대 서류도 최 씨에게 전달한 적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박 대통령의 지시로 의상실에 의상 대금을 전달한 적도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이 행정관은 최 씨나 기치료 아주머니 등 보안 손님을 데리고 온 적이 있느냐는 국회 측의 구체적인 질문에는 업무 특성상 보안 사항이라면서 즉답을 피했습니다. 이에 국회 측은 이 행정관이 증언을 거부하고 있다면서 반발했고 박한철 헌재소장과 강일원 주심재판관도 최순실 씨 출입 내역에 대해선 증언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네. 또 이 행정관을 상대로 세월호 당일 대통령 행적에 대한 질문도 계속 이어지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오전 11시쯤부터는 이 행정관에 대해서 세월호 당일 대통령 행적 관련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국회 측의 질문에 이 행정관은 세월호 참사 당일 오전에 박 대통령이 진무를 보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박 대통령을 오전에 마주친 적은 없지만 오후에 청와대 보고 문건은 박 대통령에게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대통령이 당시 중대본의 모습을 드러내는데 2시간이 넘게 걸린 이유 등에 대한 답변도 나왔는데요. 이 행정관은 대통령이 중대본으로 가는 길에 교통사고가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예, 또 오후에도 중요한 증인들이 또 많이 나오는데요. 오후 증인들에 대해서는 어떤 부분을 신문할 예정입니까? 네, 류희인 전 세월호 특조위 비상임위원에 대한 신문은 오후 2시부터 예정돼 있습니다. 여기선 세월호 참사 당시 대통령이 적절한 대처를 했는지를 놓고 국회와 대통령 양측 대리인단의 공방이 예상됩니다. 이후에는 언론 자유 침해 부분에 대한 본격 심리에 들어갈 것으로 보이는데 오후 3시에는 조현일 세계일보 기자 그리고 오후 4시에는 조한규 전 세계일보 사장에 대한 신문이 이뤄집니다. 이들에 대한 신문은 청와대의 정윤회 문건 유출 파동과 관련이 있습니다. 앞서 세계일보는 지난 2014년 정윤회 문건을 특종 보도하면서 박근혜 정부의 비선 실세 의혹을 제기한 바 있는데요. 오후에 출석할 조 전 사장의 입에서 어떤 내용이 나올지가 관심사입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YTN 최두입니다. 네, 헌재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봤고요. 이영선 행정관 오늘은 나왔는데요. 처음에 나와서는 뭐 공영 차량 업무도 말 못해. 네. 최순실 씨 뭐 보안손님 문제도 말 보안손님 못해. 문제도 말 못해. 계속 말 못해 하다가 네. 질책도 받았죠. 그러니까 사실 헌재 재판관들 입장에서도 최순실 씨가 청와대 출입한 거 그게 국가 기밀입니까? 예. 이거는 범죄예요, 범죄. 이 사실을 알려야 되는 건 당연한 의무죠, 증인으로 나왔으면. 네. 근데 그것도 마치 자기가 그런 얘기를 하면 법에 위반돼서 안 된다는 취지. 저번에 뭐 사실 뭐 이 관련돼서 윤 전 행정관도 마찬가지고 대부분 이제 답변 태도들이 그런 방식인데요. 네. 그러니까 보통 네티즌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숨기는 자가 범인이다. 네. 그러니까 자꾸 무언가 캥기는 게 있는지 계속 얘기를 제대로 하지 못해요. 당당하고 지금 박근혜 대통령 말씀대로 지금 나는 크게 잘못한 거구나. 나는 지금 억울한 상황이라면 오히려 이런 사람이 나와서 적극적으로 당일의 행적이나 그간에 있었던 일을 적극적으로 해명을 해야 되는데 다 모른다, 말 못한다, 알지 못한다. 마치 세월호 7시간 관련돼서 그 변호인단이 냈던 답변서, 그 답변서 내용도 그렇게 뭘 자세하게 쓰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 오전에 아무도 들어오지 않았다면 제일 유리한 증거자는 관저 출입 기록입니다. 네. 오전에 아무도 안 들어왔습니다. 근데 그런 거 안 내잖아요. 그리고 그날 있었던 일 다 제일 옆에 있었던 사람들 다 모른다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숨기는 세월호 게 있다는 생각이 좀 드는 거죠. 7시간과 관련해서는 윤 전 행정관 그리고 이영선 행정관 네. 이렇게 두 명이 이제 열쇠를 쥐고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가 그렇죠. 많이 나왔는데 둘이 같이 나오지는 않고요. 지금 한 명씩 나오고 네네. 있습니다. 예. 그날 이제 오전에 출근했다가 이 윤 전 행정관과 똑같이 이 10시에 세월호 사고가 이제 터지는 상황을 보고 9시가 좀 넘어서 알았다고 해요. 그리고 10시부터 YTN TV를 통해서 당시 실시간으로 사고 상황을 예. 인지하고 있었다. 윤 전 행정관과 함께 있었다. 그런데 이제 집무실에 계신 대통령은 TV가 없었다는 게 윤 전 행정관의 이야기고 그렇죠. 김장수 당시 국가안보실장은 전화를 10시 15분쯤 드려서 YTN을 시청하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기 때문에 네. 보시지 않았었겠느냐 하는 추정이 이제 나와 있고 청문회 때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대통령은 안 보시다가 12시에 점심 식사를 하러 가서 집무실 사무실 안에는 TV가 없고 개인 식당에는 TV가 있으니 식사를 하면서 TV를 시청하셨다라고 했는데 1월 1일 신년 기자간담회 때는 오보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그러니까요. 지금 다 구해졌다 그래서 너무 기쁜 마음이 됐었는데 그 오보도 네. 보고를 들었다는 건가요? 그러면? 아니 1월 1일 신년 기자간담회 때는 오보를 보시고 너무 그러니까요. 기뻐하다가 오보가 아니라는 걸 알고 이제 그때부터 심각해졌다라는 걸 본듯이 설명을 해요. 대통령은. 네. 그런데 오전 내내는 대통령은 TV를 접하지 못했다는 게 네. 주변 인물들의 지금 증언이에요. 12시쯤 시청을 하신 것 같다라는 추정입니다. 예. 그 대통령은 어쨌든 중대본에 이제 5시 15분에 가서 구명조끼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걸 또 대통령 대리인단은 선내에 갇혀 있는 건 알고 계셨는데 그래도 특공대가 진입했을 때 구명조끼를 입은 학생은 떠 있지 않았겠느냐라고 해석을 해줘요. 근데 근데 대통령의 뒤에- 그 장면을 보면 뒤에 보고관이 예. 갇혀 있기 때문에 구명조끼가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그렇습니까? 이렇게 수긍을 해요. 네. 그러니까 지금 거짓말의 연속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좀 치밀하게 세세하게 준비를 못하는 것 같은 느낌이 치밀하게 들거든요. 준비하기를 우리가 기대해서는 안 되지만 예. 문제는 이게 뭔가
짜맞추기라고 해도 A, B, C를 맞추면 종합적으로 그림이 나와야 되는데 네. 각각 하는 이야기가 의혹을 더 부풀리는 상황이라 맞춰지질 않는 상황 아니냐. 그러면 오늘 이영서 행정관 나왔습니다만 모르쇠 하다가 이제 몇 가지 알고 있는 사실만 인정을 했는데 향후에 또 변론이 계속되면 이제만 당시 총무 비서관이라든가 안봉근 이제 부속 비서관이라든가 나와야 됩니다. 그럼 또 뭔가 새로운 얘기를 더 얹었을 때 여러 가지 문제가 이 답변하는 대통령 측에서 해명이 될 수 있겠는가 하는 걱정이 이제 되기 시작을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예. 이영선 행정관 일단 사고 10시쯤 YTN 뉴스를 보고 있었다. 그랬다가 관저로 올라가서 대기하고 있었다. 이런 얘기를 오늘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세월호 7시간의 박근혜 대통령 행적과 딱 떨어지는 내용은 얘기한 게 없어요. 네. 오늘도 가만 들어보면 거기에서 뭔가 박근혜 대통령이 뭘 했겠구나라고 유추할 수 있는 내용들은 거의 없습니다. 뭔가 대답은 하고는 있는데 네. 그리고 굉장히 묘한 대답을 하나 했어요.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뭔가 TV를 보고 오보 상황을 인지했다가 나중에 오보라는 걸 알고 깜짝 놀라서 중대본에 갔다가 일단 지금 박근혜 대통령 측의 변호인단에 롤리잖아요. 네. 근데 이제 TV를 안 봤다는 게 나오기 시작하니까 이제 굉장히 좀 당황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갑자기 12시에 식사를 하시면서 TV를 봤다가 나오더니 오늘 이영선 행정관은 관저 집무실에 TV는 없지만 언제든지 볼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 이게 좀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뭐 TV가 없는데 갑자기 누가 들고 와서 태블릿 이렇게 PC라든가 아니면 갑자기 누가 TV를 들고 보고 싶으시면 네. 갖다 준다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계속 궁색한 변명만 하게 되는 거예요. 아까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왜 이렇게 명확하게 뭔가를 드러내지 않느냐. 박근혜 대통령 변호인단 측도. 네. 첫 번째는 박근혜 대통령이 명확하게 대답을 안 해주시니까 그런 거죠. 왜냐하면 변호인단 그냥 평범한 그냥 변호사들 아닙니다. 여기도 굉장히 유명하고 훌륭한 변호사들로 구성된 변호인단이라 네. 헌재에서 숙제를 다시 오라는 수준의 질책을 받을 수준의 변호인단은 아니에요. 그러면 이유가 뭐겠습니까? 일단 의뢰인인 대통령이 자세히 얘기해 주지 않는 거. 대통령 얘기를 기초로 해야 되니까요. 네. 그리고 그다음에 대통령 얘기뿐 아니라 관련 자료들을 줘야 됩니다. 그러면 이 변호인단한테 네. 변론을 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관저 출입 기록부터 그날 보고 상황이나 자료를 다 받고 변호인단이 그거에 맞춰서 서술하고 서면을 써야 되는데 관저 출입 기록도 제가 보기에는 이분들 박근혜 대통령 변호인단은 못 본 것 같아요. 보지 못한 것 같다. 그러니까 이제 네. 앞뒤 안 맞는 얘기들이 계속 나오는 그러니까 겁니다. 지금 해명이 나올수록 계속 스텝이 꼬이는 그래서 그렇죠. 의혹이 더 증폭되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제일 이상한 것이 아침에 그렇게 다 온 언론에서 보도를 하고 있었는데 TV를 점심 드시면서 네. 보셨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해가 안 가는 그래서 하나의 모범 사례가 얘기들이 등장했는데 많거든요. 예. 지금 변호인단, 그러니까 대리인단이 계속 자 관저 집무는 역대 대통령도 그래 왔다. 예. 참여정부 시절에 노무현 대통령도 관저 정치를 했다. 거의 뭐 이제 이 또 대통령은 24시간 재택근무가 가능하다 이런 예. 얘기를 해서 샐러리맨들이 굉장히 화가 났습니다. 우리도 24시간 재택근무하게 해주세요. 뭐 이런 얘기도 예. 나오고 있는데 이해찬 당시 국무총리가 지금 이제 현역 의원입니다만 이 김선일 씨 피랍 사건 때 노무현 대통령이 대응했던 시간대별 자료를 공개했어요. 예. 근데 이걸 보면 분 단위로 돼 있고 실제로 정말 아침에 1시간 50분 만에 집무실을 가는데 관저에서 집무실까지 오래 걸렸네 생각하겠지만 아침 식사를 관저에서 하면서 비서관들을 부릅니다. 관저로. 관저에서 조직 일단 회의를 하는 시간이 거거든요. 지금 다르죠. 네, 예. 시간이 아주 촘촘하고요. 네. 그리고 모든 증빙 기록이 다 가능한데 증빙 기록이 가능한 이유가 뭐냐면 서면 보고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아침부터 밤까지 모두 다 대면 보고입니다. 예. 그러니까 어느 비서관 누구 불러서 어떤 협의, NSC에서 회의, 그러니까 회의 아니면 협의 아니면 회의 아니면 보고 지시인데 이 모든 게 관련자들과 대면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혼자 어디에 갇혀 있지 않아서 별도의 기록을 증빙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긴급 상황이니까요. 긴급 상황이니까 하루 종일 근데 다른 업무를 직무를 봅니다. 일상적인 대통령의 업무를 소화하면서 수시로 계속 관련 회의를 보고를 받으면서 하는 장면이 표에 그냥 정리가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표를 하나의 표준 양식으로 이 박근혜 대통령이 7시간을 기술한다면 네. 해결될 문제인데 여기는 대면자가 하나도 없다. 오전에 안봉근 비서관 잠깐 왜인지 모르겠고 점심 식사 전에 10분 동안 통화를 하죠. 다른 이제 고용 담당 수석과 그리고 오후에는 2시경에 정호성 비서관이 뵀다는 데서 나오는 진술은 피곤해 보이셨습니다. 하나예요. 무슨 얘기를 했는지도 안 네. 나오고. 그리고 나서 중대본에 가고 그 사이에 미용사가 들어가는 거죠. 지금 차량 돌진 사고가 났다. 이런 얘기가 오늘 처음 나왔는데 이 대통령이 있는 청와대에서 광화문 종합청사를 가는데
차량 돌진이 있었다. 네. 그래서 2시간 걸렸다 그러면 경호가 엉망인 거예요. 단언할 수 있습니다. 더 경호도 빨리 그렇고요. 도착하셔야 되거든요. 예. 아니면은 한 5분의 격차가 있든가. 이게 해외에 모르는 거리나 오지가 아니고 예. 대통령이 늘 아는 시내 중심가에서 차량 돌진으로 교통 문제가 있어서 돌아갔다. 2시간 걸리나요? 일반 사고라도 이게 점점 이상해지는 상황입니다. 경호상의 어떤 문제도 지금 지적을 해주셨지만 아까 표준 양식 얘기해 주셨는데 표준 양식까지 갈 것 없이 네. 이런 긴급 사태면 이게 어떤 분단위는 아니더라도 촘촘하게 기록이 남아 있는 게 정상적인 국가 시스템 아닐까요? 남아 있을 거예요. 남아 있는데 네. 공개를 못하는 것뿐입니다. 남아 저는 있는데 계속 그렇게 공개를 안 생각을 하는 게 것이다. 예. 왜냐하면 그 올림머리했다라는 보도가 딱 나가자마자 청와대에서 정말 바로 그 거의 몇백일 동안 단 한 번의 대응이 없다가 네. 그거는 좀 국민 여론이 굉장히 안 좋아지는 상황이 되니까 분단위로 정확하게 기록이 나오잖아요. 네. 이 지금 머리 하시는 분이 들어와서 몇 시 몇 분에 들어와서 몇 시 몇 분에 나갔다를 정확하게 맞아요. 공개를 합니다. 네. 그리고 그 사이에 머리는 20분만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예. 오늘 뭐 이영선 행정관도 윤전추 행정관이 미용사를 네, 데리고 왔다 데리고 이런 왔다. 얘기는 네. 합니다. 그러니까 그건 이제 드러난 거니까 드러난 어쩔 수 없이 하는 얘기니까 하는 거예요. 거고요. 근데 지금 예. 이제 나머지는 궁금한 건 서면 보고가 있었고 전화를 했다라고 하고 하는데 전화를 할 때 김장수 그 당시 국가안보실장하고 어떤 내용의 전화를 했는지 또 안 나와요. 이번에 그 답변서에 보면 고용복지석인가요? 통화한 내용은 간단하게 나와 있습니다. 맞아요. 네. 그런 내용들 어찌 보면 녹음 파일이 다 남아 있거든요. 그런 거 내면 그건 박근혜 대통령한테 굉장히 유리한 자료예요. 그죠? 네. 근데 왜 안 낼까요? 그러게요. 왜 안 관저 낼까요? 출입 기록도 분명히 있는데 오전에 아무도 안 나왔다면 관저 출입 기록 그날 것 정확하게 딱 내면 오전에 아무도 안 나왔네? 굉장히 유리한 자료입니다. 네. 근데 왜 안 낼까요? 그게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예, 그렇게 보시는 거고요. 저 오늘 이영선 행정관 한 말 중에 최순실이 아나무인처럼 대했다 이런 네.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영선 행정관 하면 우리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핸드폰 닦는 그 장면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지금 이영선 행정관이 오늘 헌재에 출석할 때 기자들이 예. 몰려서 막 집요하게 질문을 하는데 답변 없이 들어갔습니다만 최순실의 비서 아닙니까? 이런 질문이 나왔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본인에게 모욕적일 수 있지만 국민들에겐 다 그렇게 보였던 거거든요. 혹은 대통령과 최순실을 연결하는 네. 최순실의 추천에 의해서 청와대에 들어간 이런 인물로 추정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최순실에게 조금 반감 있는 듯한 반말을 했다. 아나무인이었다. 사실 윤전추 행정관은 굉장히 공손했다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예. 이 두 사람 얘기가 달라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왜냐하면 그 사이에 나온 이 장제원 의원이 크리스마스 카드 하나를 공개했죠. 전추 씨 새해는 꼭 시집 가세요. 아. 반말이 아니고 네. 존댓말을 씁니다. 예, 예. 그러니까 전추 씨라는 건 굉장히 가까운 느낌은 들지만 시집 가세요라고 하는데 아마 이영선 행정관은 여기서는 조금 사적인 울컥한 감정이 나온 것인지 아니면 저것도 전략적인 표현인지는 그 현장을 보지 않고는 재단하기는 네.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금 자막으로 나갔었던 내용이요. 의상대금을 지급했다. 이것도 윤 전 행정관이 얘기한 거하고 뭐 같은 맥락으로 해석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영선 지금 행정관이 청문회에서는 그런 얘기 한 적 없어요. 돈 지급했다라고. 그래서 청문회에서 얘기 안 했었죠. 또 지금 위증 문제가 거기서 생긴 겁니다. 네. 근데 이 의상실의 지금 의상 비하와 관련해서는 이게 단독으로 또 뇌물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아, 예. 그렇죠. 어떻게든 대통령이 지급한 걸로 해야 됐습니다. 예. 왜냐하면 고영태 씨가 그랬잖아요. 최순실 씨가 현찰로 4,500만 원을 원. 지급했다라고. 그럼 최순실 씨가 준 거하고 이중 지급했나요? 저기서 또 줬다는 갑자기 그 전까지 나오지도 않던 얘기가 그럼 이영선 시점이 행정관- 한참 뒤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좀 이해가 안 돼요. 지금 나오는 얘기들이. 예. 그러니까 지금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줬다라는 내용이 정확하게 나오지 않고 그 당시에 윤 전 행정관이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그냥 봉투에 담아서 나한테 네. 의상비를 줬다.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죠. 의상실에서 박근혜 대통령한테 의상비 얼마입니다라고 전화를 하나요? 중간에 예. 비서를 거치는 게 당연하죠. 박근혜 대통령이 돈을 줄 일은 만무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박근혜 대통령이 돈을 줘야 뇌물죄에서 자유로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소 억지스러운 주장까지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닌가. 지금 그 돈은 지급했다라고 하지만 관련된 증빙 자료는 하나도 제출하고 있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뭔가 숨기는 게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청와대에서 한 번에 깔끔하게 설명을 해주면 될 텐데 불필요한 논란이 계속 지금 반복이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서 좀 답답합니다. 자, 백성문 변호사 그리고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